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이신 청취자님을 위한 맞춤형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와, 정말 믿기 힘든 하루였죠. 그렇게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던 펩트론 주가가요. 단 하루 만에 무려 15%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 30만 원 선마저 속절없이 무너졌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을 엄청난 충격과 공포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상황을 분석한 여러 주식 유튜브 채널들인데요.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을 읽는 분석도 있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깊게 파고드는 분석까지 관점이 아주 다양합니다. 청취자님의 요청은 명확하죠. 이 금작의 본질이 대체 뭐냐? 그리고 이런 혼돈 속에서 애널리스트로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냐?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날 차트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죠. 종가만 보면 마이너스 15.17%, 31만 3천 원. 아니 이것만 해도 사실 충격적인데 장중에는 훨씬 더 격렬했잖아요. 맞아요. 한때 28만 원대까지 밀렸으니까요. 변동성 완화 장치, 그 VI까지 발동될 정도였죠. VI가 걸렸다는 건 이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패닉에 빠졌다는 신호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급락의 핵심은 속도와 의도였어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특정 시간대에 정말 불과 2분 만에 주가를 20% 가까이 그냥 수직으로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2분 만에요? 네. 이건 어설픈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500주, 700주 같은 아주 큼직한 물량 덩어리를 시장가로 그냥 집어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공포를 만들어낸 잘 짜인 작전에 가깝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와, 무서운 군사작전 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불과 며칠 동안 쌓아올린 그 상승분을 단 하루 만에 전부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주가를 일주일 전인 11월 18일 수준으로 그냥 되돌려 놔버렸어요. 그렇죠. 그 상승세에 올라탔던 투자자들 심리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폭락의 방화세를 당긴 게 상승을 이끌었던 바로 그 기관이랑 외국인이었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일이 공식적인 악재 발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폭락한 거죠. 그렇다면 시장을 뒤흔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결국 이번 폭락의 본질은 기술의 가치 변화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심리전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심리전이요? 아,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소위 말하는 개미 털기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세력이 개인 물량을 뺏는 행위 이렇게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아, 그런가요? 네, 세력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미공개 악재를 알고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공포 그 자체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 이 분석이 더 정확합니다. 공포가 수익 모델이라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켜서 공포 심리를 극한으로 몰고 가면 개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손절 물량을 막 쏟아내게 되죠. 바로 그 물량을 싼 값에 다시 주워 담는다. 이런 전략이군요. 바로 그거죠. 실제로 주가가 급락하는 그 공포의 순간에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대놓고 공포에 파세요. 저희가 다 사겠습니다 하는 아주 도골적인 신호였던 셈이죠. 일라일 릴리와의 본계약이라는 그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기차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목적은 분명해 보이는데 한편으론 이거 되게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만약에 저점에서 물량을 다 받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계약 체결 같은 호재라도 터져버리면 그 흔들기를 시도한 세력은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아, 정말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 털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 확률이 높은 아주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하죠. 완벽한 환경이요? 네, 그리고 이번 펩트론의 상황이 바로 그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개미털기가 유독 효과적이었던 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 배경에 바로 두 번째 원인, 시장을 뒤흔든 그 찌라시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오주 투자에서 루머의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럴듯한 내부 정보라는 꼬리표를 단 찌라시 하나에 이성적인 판단이 그냥 완전히 마비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 급락의 기폭제가 된 치명적인 루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911 계약 무산설.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 12월 7일인데 이게 다가오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투자자들 불안감이 증폭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유상증자설이었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식 가치를 희수시키는 대표적인 악재니까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신뢰도가 매우 낮은 루머로 판단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미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에 계약 무산이나 유상증자라는 날카로운 바늘을 그냥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터져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루머들이 투자자들의 그 불안한 심리에 불을 지피는 완벽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원인은 그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 그 자체? 그러니까 선반영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펩트론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이미 400앞발이 폭등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승은 오직 일라일릴리와의 계약 성공 가능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불확실성에도 주가가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도적인 흔들기, 악성 루머,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부담까지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진 퍼펙트 스톰이었네요. 주가가 높아서 불안한데 흉흉한 소문이 도니까 더 불안해지고 그 순간 누군가 대량으로 물량을 던지니 공포가 극에 달해서 투매가 투마를 부는 상황. 듣고 계신 애널리스트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료들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런 심리적 전쟁터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기준점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최후 방어선은 바로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네, 이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추가 하락을 막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30만 원이 무너진다면요? 만약 29만 원 선까지 확실하게 이탈한다면 그건 기술적으로 단기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 구간은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35만 원까지 언급하는 분석도 있던데 지금 같은 공포 장세에서 그 정도 매수세가 다시 붙을 수 있을지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석은 단계적인 접근을 권해요. 1차 저항선은 급락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지지선이었던 33만 4천 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33만 4천 원? 네, 이 가격대를 힘있게 뚫어내고 수급이 강하게 붙어준다면 그 다음 목표치로 35만 원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이전과 같은 그런 가파른 V자 급등은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상승하더라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달라져야 할 텐데 안타깝지만 고점의 매수에서 현재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부터 짚어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공포에 질려서 성급하게 손절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지금 성급하게 손절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이번 급락을 기회로 삼아서 장중 저점을 이용해 추가 매수, 즉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아, 평단가를 낮춘다. 네. 예를 들어서 평단가를 31만 3천 원에서 31만 8천 원 사이로만 맞춰놔도 작은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올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손실 확정이 아니라 탈출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번 급락을 아주 좋은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어차피 이 게임의 본질이 12월 7일을 전후한 계약 발표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펩트론이 급락 후에 강하게 반등하는 패턴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고요. 패턴이 있었군요. 네. 다만 한 번에 모든 비중을 싣는 소위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27만 원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30만 원 근처에서 1차, 그리고 그 이하에서 2차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조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계약 기대감이 크다고 해도 지금은 변동성이 극도로 증폭된 구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보유 비중을 일부 축소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중이 너무 크다면 33만 원대 반등 시에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좀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거죠.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한 분석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됐네요.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펩트론의 이번 급락은 세력의 의도적인 흔들기, 그리고 계약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데포 플랫폼이라는 펀더멘털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모든 것의 향방을 가리키는 12월 7일을 전후한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발표 여부입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패닉셀링이나 섣부른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저희가 함께 짚어본 30만 원이라는 핵심 지지선과 자신의 투자 포지션에 맞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급락이 거대한 상승을 위한 마지막 개미털기였을지 아니면 진짜 위험의 신호탄이었을지는 이제 곧 판가름 나겠죠. 오늘 분석이 청취자님의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떠오르네요. 오, 흥미로운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모든 자료들은 한결같이 일라인 릴리와의 계약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최악의 경우에 이 계약이 불발되더라도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라는 플랫폼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 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재료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죠. 현재 시장은 펩트론을 일라이 릴리 관련주로만 보고 있지만 본질은 그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플랫폼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플랫폼 기술이 가진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가능성이나 비만 당뇨 치료제 외에 다른 영역으로의 장기적인 확장성 같은 것들은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 단기적인 이벤트의 소음이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기술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단기적인 주가 등락을 넘어선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와, 이거 정말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막 경신하면서 40만 원 고지를 진짜 눈앞에 뒀던 주식이 있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 장중에는 무려 마이너스 20% 넘게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바로 바이오 기업 펩트론의 이야기입니다. 네, 보내주신 그 유튜브 채널 평생주식이나 매일경제TV, MBN골드 분석 영상들을 종합해보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악재 발표라는 사실은 없는데 그 빈 공간을 소문하고 공포가 순식간에 그냥 채워버린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정보의 안개를 좀 걷어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이면에서는 또 어떤 해석들이 막 충돌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시작인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펩트론 급락은요. 그 기대감 하나로 움직이는 바이오주의 변동성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 누군가는 절망적인 폭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건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그게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겁니다.
우선 그날 상황부터 좀 생생하게 재구성해보죠. 11월 24일 월요일 펩트론 주가가 전일 대비 15.17% 하락한 31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많이 빠졌네 싶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그렇죠. 특히 장중에는 28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투자자들의 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30만 원 선이 그냥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39만 7천 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던 터라 투자자들이 느꼈을 그 배신감과 충격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죠.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 건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속도였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쌓아올린 그 상승분을 단 몇 시간 만에 반납해버린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이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이렇게 여러 분석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랑 심리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인 다음에 뚜렷한 이유 없이 급락하니까 혹시 나만 모르는 거대 악재가 터진 건가? 하는 의심이 공포로 그 공포가 틈에로 번진 겁니다.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니까요. 이걸 보고 기계적으로 순절매 물량을 쏟아내는 알고리즘 매매까지 더해진 거죠. 그러면서 하락의 폭과 속도를 더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공식적으로 발표된 악재는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투매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시장을 뒤흔든 건 두 개의 거대한 소문, 소위 말하는 찌라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이었던 루머는 바로 일라일릴리와의 계약 무산설이었습니다. 역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펩트론 주가 상승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었잖아요. 미국의 거대 제약사 일라일릴리랑 기술 이전 본계약을 맺을 거다. 바로 이 기대감. 근데 기술 평가 계약 만료일로 알려진 12월 7일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안개처럼 퍼져나간 거죠. 바이오 투자에서 침묵은 때로 최악의 악재로 해석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원하는데 아무 신호가 없으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약이 무산됐다거나 연기됐다거나 조건이 안 좋아졌다는 식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머는 조금 결이 다르더군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설이요. 회사가 주주들한테 돈을 더 걷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 보통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루머는 파급력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상증자설의 경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미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또다시 할 명분이나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아니 근데 신뢰도가 낮은 루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시장 심리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도요. 주가가 고점에서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혹시 모르잖아. 이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주식을 던져야 할 또 하나의 핑곗거리가 되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 일라일릴리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주가가 1년 만에 서너 배 오른 건 순전히 이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거든요. 따라서 이 기대감에 아주 작은 균열만 생겨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였던 겁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바이오주의 단면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연출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더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개미털기였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미털기란 흔히 세력이라고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일부러 악성 누마를 퍼뜨리거나 대량의 물량을 던져서 주가를 폭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 물량을 쏟아내게 유도한 다음에 자신들은 그 물량을 아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그런 전략이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실제로 그런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나요? 네, 보내주신 분석 영상 중 하나에서는요. 장이 시작되고 단 5분 만에 특정 증권사 창고에서 수십만 주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더군요.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주가를 누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날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수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습니다. 이 개미털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한국 바이오 시장이 아직은 기술의 가치 그 자체보다는 수급과 심리에 의해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방증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술 가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런 흔들기에 쉽게 당하지 않겠죠.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식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기 쉬우니까 이런 작전이 먹혀들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개미털기를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가를 폭락시키는 게 긍정적인 신호라니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곧 발표될 그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낸 후에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이죠. 즉,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해 몸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해석이 갈릴 수 있군요. 실제로 펩트론이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 적 있었나요? 네, 자료를 보니까 펩트론은 과거에도 경쟁사 계약 소식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급락했다가 며칠 만에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전 고점을 뚫어버린 전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의 패턴을 근거로 이번 하락 역시 결국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주식시장의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지금 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반등할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유사점은 명확한 내부 악재 없이 외부 요인이나 심리에 의해 급락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주가의 위치입니다. 과거의 급락은 주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 근처, 즉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기대했던 계약이 실제로 틀어질 경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것은 일라이 릴리 계약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달려있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 나온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리스크 측면부터 보죠. 만약 루머대로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실제로 불발되거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주가를 떠받치던 유일한 기둥인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는 급등 이전 수준인 10만 원대 혹은 그 이하까지도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야말로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바이오 주식의 100%는 없다는 경고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루머는 그야말로 루머에 불과했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성공적인 본계약이 발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인 하락은 개미 털기로 확인되면서 주가는 그동안의 하락분을 단숨에 만회하고요.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40만 원, 50만 원을 향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의 상황이며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분석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이미 고점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 많은 분석가들이 현재처럼 낮은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즉 물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 자료에서는 목표 평단가로 31만 3천 원에서 31만 8천 원 사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향후 주가가 반등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수익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죠. 하지만 물타기는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석가들은 어떤 근거로 지금이 바닥 근처라고 보고 추가 매수를 권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물타기를 권하는 근거는 단 하나, 결국 계약은 성사될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계약 성사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보면 현재의 하락은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니까 싸게 살 기회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반대로 계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손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직 주식이 없는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어떤 조언들이 있었나요?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 이번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되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27만 원대까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더군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지지선과 저항선 말입니다. 네,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30만 원을 꼽았습니다. 만약 종가 기준으로 이 30만 원 선이 확실하게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신호로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경우 1차 저항선이자 목표가는 33만 4천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부 물량을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제한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펩트론의 충격적인 급락 사태는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계약 무산설이라는 루머와 12월이라는 마감 시한이 주는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에 잠재적인 시장 세력의 의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결과에 달려있는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펩트론 사태를 단순히 한 종목의 등락이나 개미털기 같은 해프닝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은 K바이오 섹터 전체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지각 변동의 신호라니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펩트론의 계약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요. 일라일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의 거대 자본이 이토록 한국의 바이오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K바이오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이 온통 펩트론에 쏠려 있는 지금 시장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제2의 펩트론은 어디에서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펩트론이라는 나무가 아닌 K바이오라는 더 큰 숲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시군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연결된 선과 면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